차가운 빗줄기가 낡은 빌라의 창문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단칸방 구석에서 한서윤은 무릎을 감싸 쥐은 채 덜덜 떨고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 안에 들었던 한성건설의 외동딸로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던 그녀였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갑작스러운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고 남겨진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와 사채업자들의 끊임없는 협박뿐이었다. 현관문 밖에서는 쇠파이프로 문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험악한 욕설이 들려왔는데 이는 그녀가 매일 밤 겪어야 하는 지옥과도 같은 현실이었으며 서유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문고리만 바라보며 이 악몽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갑자기 밖에서 들려오던 소란스러운 고함이 거짓말처럼 뚝 끊기더니 무거운 정적이 복도를 가득 채웠고 잠시 후 누군가가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기계적인 비프음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서유는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쳤지만 낡은 문은 힘없이 열렸고 어두운 복도에 서 있는 것은 문신으로 뒤덮인 사채업자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정돈된 검은 슈트를 입은 낯선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훈련받은 군인처럼 양옆으로 물러서서 길을 깼고 그 사이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는데 그는 비좁고 누추한 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남자는 젖은 우산을 수행원에게 건네고는 먼지 하나 없는 구두 굽소리를 내며 서윤의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맹수와도 같았다. 그는 아우라 그룹의 젊은 총수이자 재계에서 냉혈한으로 악명 높은 강도진이었으며 서윤은 뉴스에서나 보았던 그가 왜 이런 누추한 곳에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어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았다. 도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서윤을 무감각한 표정으로 내려다보며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의 발치에 툭 던졌는데 그 태도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인간적인 감정도 섞여 않은 철저한 비즈니스의 냉정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한서윤 씨, 당신이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치면 50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은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도진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울렸고 서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채무 내역과 함께 낯선 계약서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채무 변제 각서가 아니라 혼인 신고서와 비밀 유지 서약서가 포함된 기이한 형태의 계약이었다. 도진은 당황한 서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셔츠 소매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는데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위험해서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내 경영권을 방어하고 까다로운 이 사회를 잠재우기 위해 당장 법적인 아내가 필요하고 당신은 그 빚 구덩이에서 탈출할 동아줄이 필요하니 서로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진은 서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듯 단호한 어조로 말하며 만약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문 밖에서 대기 중인 사채업자들이 다시 들어와 빚을 받아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윤은 그가 말하는 결혼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거래임을 직감했고 자신은 그저 빚을 갚기 위해 팔려가는 물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비참함을 느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마쳤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졌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성건설의 영예도 아니고 자유로운 개인도 아니었으며 오직 강도진이라는 거대 자본가의 소유물이자 빚을 탕감받는 대가로 그의 그림자가 되어야 하는 처지였다. 도진은 서윤이 서명한 서류를 챙겨 들고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으나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목표를 달성한 사냥꾼의 섬뜩한 미소에
가까웠기에 서유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당장 짐을 챙겨서 나오십시오. 필요한 것은 저택에 다 준비되어 있으니 입고 있는 옷까지만 걸치고 나오면 됩니다. 도지는 차갑게 명령을 내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고 수행원들이 서윤을 재촉하듯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서윤은 낡은 가방 하나도 챙기지 못한 채 빗속으로 끌려 나와 검은색 리무진 뒷좌석에 태워졌는데 차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자신의 낡은 보금자리를 바라보며 이제 자신에게 닥칠 미래는 노예와 다름없는 비참한 삶일 것이라고 확신하며 눈물을 삼켰다. 리무진은 빗길을 뚫고 도시의 화려한 야경을 가로질러 달렸고 서유는 옆자리에 앉아 태블릿 PC로 업무를 보고 있는 도진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그는 결혼 서약을 맺은 남편이라기보다는 그녀의 생사 여탈권을 쥔 주인님처럼 보였고 서유는 그가 자신을 어떤 식으로 대할지 상상하며 공포에 떨었다. 재벌가의 추악한 뒷이야기나 정략 결혼의 희생양이 된 여자들이 겪는 수모에 대한 소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자신이 밤마다 그의 성적인 놀이개가 되거나 집안의 눈이를 도맡아 하는 하녀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체념했다. 차량이 도착한 곳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펜트하우스 전용 지하 주차장이었고 도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서윤에게 따라오라는 눈짓을 보냈다. 엘리베이터가 초고속으로 상승하는 동안 서윤은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고 숫자가 올라갈수록 자신의 처지가 현실과 동떨어진 곳으로 격리되는 것만 같아 현기증을 느꼈다. 마침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드러난 펜트하우스의 내부는 서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차가운 느낌이었는데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천장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았다. 도지는 거실 한복판에 멈춰 서서 서윤을 향해 돌아섰고 그의 뒤로는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도시의 불빛이 후광처럼 비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와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는데 서윤은 그가 당장이라도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거나 굴욕적인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앞으로 1년 동안 이곳이 당신의 집이자 감옥이 될 겁니다.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으며 외부와의 연락도 철저히 통제될 것입니다. 도진의 말은 서윤이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묘하게도 경멸보다는 무미건조한 사무적인 톤만이 담겨 있어 그녀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서윤은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한기를 느꼈지만 감히 춥다는 내색조차 할 수 없었고 그저 도진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때 도진이 손가락을 튕기자 어둠 속에서 중년의 여성이 조용히 나타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는데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살림을 총괄하는 김 실장이었다. 도진은 김 실장에게 서윤을 손님방이 아닌 안주인이 머물 메인 침실로 안내하고 당장 따뜻한 물과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서윤이 예상했던 하녀의 방이나 창고 같은 곳과는 전혀 다른 대우였다. 서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김 실장의 뒤를 따라 긴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이것이 도진이 자신을 안심시킨 뒤 더 큰 절망을 주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안내받은 침실은 서윤이 과거에 살았던 방보다 훨씬 넓고 호화로웠으며 최고급 가구와 침구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다. 김 실장은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최고급 아로마 오일을 풀어주며 서윤에게 극도로 정중한 태도로 시중을 들었는데 서윤은 이 낯선 호의가 언제 돌변할지 몰라 불안에 떨며 욕실로 들어갔다. 따뜻한 물속에 몸을 담그자 긴장이 풀리면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고 서윤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소리 죽여 울었다. 빚을 갚기 위해 영혼까지 팔아넘긴 자신이 과연 이곳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냉혹한 포식자인 강도진의 소나기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앞이 캄캄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온 서유는 침대 위에 놓인 옷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는데 그것은 싸구려 잠옷이나 노출이 심한 옷이 아니라 최고급 실크로 만들어진 우아한 드레스였기 때문이었다. 옷을 갈아입고 조심스럽게 방을 나서자 거실에는 도진이 소파에 앉아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는 서윤의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씻고 나온 서윤의 모습은 빗속에서의 초라함은 온데간데 없고 본래의 귀족적인 기품이 흐르고 있었으며 도진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서윤은 눈치채지 못했다. 서윤은 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어야 할지 아니면 서서 명령을 기다려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며 그의 눈치를 살폈는데 도진은 그런 그녀를 보며 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저급한 취급은 없을 테니 겁먹은 표정은 거두는 게 좋을 겁니다. 도진은 서윤의 턱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말했고 그의 손길은 예상외로 거칠지 않았다. 그는 서윤에게 내일 아침부터 당장 소화해야 할 스케줄이 빽빽하게 적힌 태블릿을 건네며 그녀가 완벽한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으로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윤은 태블릿을 받아들며 그가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단순한 육체적 봉사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역할극임을 깨달았고 이는 그녀에게 또 다른 종류의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밤이 깊어지자 도진은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고 서윤은 홀로 남겨진 침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였다. 방문 밖에는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어 도망칠 수도 없었고 창밖의 화려한 서울 야경은 그녀의 고립감을 더욱 부각할 뿐이었다. 서윤은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가시밭길일 것이라고 예상하며 베개를 끌어안았지만 동시에 도진이 보여준 의외의 태도에 대한 호기심과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자신이 마주하게 될 현실이 지옥일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일지 두려워하며 지친 눈을 감았다. 눈꺼풀 위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에 한서윤은 천천히 눈을 떴고 잠시 동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곰팡이 핀 벽지와 눅눅한 이불의 감촉 대신 눈에 들어온 것은 높은 층고를 장식한 화려한 샹들리에와 몸을 포근하게 감싸는 최고급 거위털 이불의 부드러움 뿐이었다. 지난밤의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오면서 그녀는 화들짝 놀라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고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아우라 그룹의 총수 강도진의 펜트하우스라는 사실을 자각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혹시 늦잠을 자서 그에게 책 잡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에 서윤은 급히 침대 옆에 놓인 시계를 확인했는데 시각은 이미 오전 9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다. 서윤이 당황하여 침대에서 내려오려는 찰나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어제 보았던 김 실장과 젊은 메이드 2명이 카트를 밀고 들어왔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서윤은 반사적으로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가리며 잔뜩 위축된 태도로 그들을 바라보았는데 메이드들은 서윤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여 아침 인사를 건넸고 김 실장은 다가와 커튼을 건네라 거두며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늦잠을 잤다는 질책이나 게으르다는 비난 대신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냐는 안부 인사를 듣자 서윤은 오히려 더 큰 이질감을 느꼈고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을 방심하게 만든 뒤 더 큰 굴욕을 주기 위한 연극처럼 느껴져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다. 식사를 침대로 가져다 주겠다는 김 실장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한 서윤은 욕실로 들어가 세수를 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피로와 공포에 찌들어 있던 모습과는 달리 피부에서는 윤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것은 빚을 갚기 위한 노동의 현장일 뿐이며 언제든 도진이 본색을 드러내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마음을 다잡았다. 욕실을 나와 드레스룸으로 안내받은 서윤은
그 거대한 규모와 그곳을 가득 채운 옷가지들을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는데 모든 옷은 그녀의 치수에 맞춘 듯 완벽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유명 디자이너들의 신상 의류와 가방, 구두가 백화점 매장처럼 늘어서 있었다. 이걸 다 저보고 입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김 실장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강도진 회장님의 아내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도 부족하다고 대답했다. 서윤은 옷걸이에 걸린 드레스 한 벌의 가격이 자신의 빚이자 몇 달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옷을 만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지만 김 실장은 능숙하게 외출복을 골라주며 오늘 오후에 예정된 일정을 상기시켰다. 도진은 출근하면서 서윤에게 오후에 백화점에 들러 필요한 물건을 더 구입하고 저녁에는 자신과 함께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남겼는데 이는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그녀를 공개하기 위한 첫걸음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김 실장이 건넨 검은색 신용카드를 받아든 서윤은 그 무게감이 마치 족쇄처럼 느껴졌는데 한도가 없는 블랙카드를 쥐어주며 마음껏 쓰라고 하는 도진의 의도가 무엇인지 도무지 파악할 수 없었다. 혹시라도 사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그것을 빌미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계약 위반을 운운하며 압박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지시를 거부할 명분 또한 없었기에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된 차량에 올랐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는 리무진에 앉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서윤은 자신이 마치 유리상자에 갇힌 인형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고 이 화려함 뒤에 숨겨진 도진의 진짜 목적이 무엇일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목적지인 백화점은 대한민국 상류층 사모님들이 주로 이용하는 최고급 명품관이었고 서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백화점 지배인이 달려나와 깍듯하게 영접했다. 서윤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고개를 숙이고 지배인의 안내를 따라 VIP 라운지로 이동하려 했으나 로비 한복판에서 익숙하고도 불쾌한 목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어머, 이게 누구야? 한성건설 망하고 야반도주했다던 한서윤 아니니? 목소리의 주인공은 과거 서윤과 사교계에서 라이벌 관계였던 최미라였는데 그녀는 서윤의 몰락을 누구보다 고소해했던 인물 중 하나였다. 미라는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치고 친구들과 함께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고 서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빚쟁이한테 쫓겨서 술집에 나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혹시 돈 많은 노인네라도 하나 물어서 쇼핑하러 온 거니? 미라의 독설은 거침이 없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윤에게 쏠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은 당장이라도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도진의 아내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김 실장의 말이 뇌리를 스치며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었다. 그때 백화점 정문이 열리며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는 강도진이 등장했는데 그의 등장은 순식간에 로비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고 소란스럽던 주위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도진은 본래 오늘 백화점 시찰 일정이 없었으나 서윤이 이곳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일정을 변경하여 방문한 것이었는데 그의 시선은 곧장 창백하게 질려 있는 서윤에게 꽂혔다. 미라는 도진을 알아보고 얼굴을 붉히며 아는 체를 하려 했으나 도진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성큼성큼 걸어와 서윤의 앞에 멈춰 섰고 그 압도적인 존재감에 미라는 뒷걸음질 쳤다. 도진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차갑게 식어있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덮었는데 그 온기가 서윤에게는 뜻밖의 위로가 되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당신이 상대할 레벨이 아닌 사람들과 말 섞지 말라고 했잖아. 도진의 말은 서윤을 질책하는 듯 했지만 그 내용은 명백히 미라와 그 무리를 무시하는 것이었기에 미라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도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미라를 쏘아보며 내 아내에게 함부로 입을 놀리는 건 곧 나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고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어 아무도 감히 대꾸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도진은 지배인을 불러 당장 저 시끄러운 사람들을 내보내고 앞으로 영구히 출입을 금지하라고 명령했고 지배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즉시 보안 요원들을 호출했다. 미라는 억울하다며 소리를 질렀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쫓겨나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도진과 서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상황이 정리되자 도진은 멍하니 서 있는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고 라운지가 아닌 매장 안으로 이끌었는데 그의 태도는 마치 보란 듯이 서윤을 과시하는 것 같았고 서윤은 이 남자가 왜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매장 안으로 들어온 도진은 직원들에게 서윤에게 어울릴 만한 옷들을 모조리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서윤을 소파에 앉히며 자신은 다리를 꼬고 앉아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도진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왜 아까 저를 도와주셨냐고 물었는데 도진은 무심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고쳐 매며 대답했다. 착각하지 마.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야. 내 물건에 흠집이 나는 꼴을 못 볼 뿐이지. 당신은 이제 아우라의 얼굴이야. 어디 가서 기죽고 다니면 그게 곧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 그의 말은 지독히도 계산적이고 오만했지만 서윤은 그 차가운 말 속에서 기묘한 보호 본능을 느꼈고 묘하게도 안도감이 들었다. 쇼핑을 마친 후 두 사람은 도진의 차를 타고 저녁 모임 장소로 이동했는데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서윤은 도진이 사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최고급 주얼리를 착용한 채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금 입고 있는 것들이 신데렐라의 마법처럼 자정만 되면 사라질 것 같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도진은 태블릿으로 업무를 보면서도 간간히 서윤의 상태를 체크하는 듯 곁눈질을 했고 서윤이 긴장해서 손을 만지작거릴 때마다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의 불안을 감지했다. 도착한 곳은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비공개 연회장이었고 입구부터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도진이 차에서 내리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지는 않았지만 참석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집중되었다. 도진은 서윤에게 팔을 내밀었고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짱을 꼈는데 도진의 단단한 근육이 느껴지자 의외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은 도진의 옆에 선 낯선 여인에 대해 수군거렸지만 도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윤을 자신의 아내라고 소개했다. 사람들은 한성건설의 몰락과 함께 사라졌던 서윤이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겉으로는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도 뒤로는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서윤은 그들의 위선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경멸과 호기심을 읽을 수 있었지만 도진이 곁에 버티고 서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기에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도진은 서윤이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교묘하게 화제를 돌리거나 날카로운 농담으로 상대방의 입을 막아버렸고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영토를 지키는 사자처럼 든든해 보였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도진의 경쟁자이자 그룹 내에서 그를 견제하는 세력인 최 전무가 다가와 은근슬쩍 시비를 걸었는데 그는 서윤의 집안일을 들먹이며 도진의 결혼이 자선 사업이냐고 비아냥거렸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본 도진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살벌한 미소를 지었다. 자선 사업이라니 섭섭한 말씀이시군요. 저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보석을 알아보고 투자했을 뿐입니다. 최 전무님처럼 보는 눈이 없어서 흙 속에 묻힌 진주를 돌멩이 취급하는 실수는 하지 않으니까요. 도진의 말에 최 전무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자리를 떴고 서윤은 도진을 올려다보며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윤은 용기를 내어 도진에게 말을 걸었는데
아까는 정말 감사했다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도진은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시트에 머리를 기대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는데 감사할 것 없어. 계약 조건에 명시된 품위 유지 조항을 이행했을 뿐이니까 앞으로도 명심해. 당신이 무시당하면 나도 무시당하는 거야. 서유는 그의 말이 여전히 차갑고 사무적이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배려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고 이 남자가 소문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해 침실로 돌아온 서유는 화장을 지우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테라스로 나가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오늘 하루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지옥 같은 빛 독촉에 시달리던 어제와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의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지만 어쨌든 그녀는 살아남았고 보호받고 있었다. 도진이 만들어준 이 화려한 세장 안에서 그녀는 안전했지만 동시에 그가 언제든 문을 열고 자신을 밖으로 내던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도진에 대한 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는데 그것은 두려움과 경계심 사이에서 피어난 아주 작은 신뢰의 불씨였다. 그녀는 난간을 잡고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다짐했는데 이왕 팔려온 것이라면 그리고 도진이 자신을 최고의 보석으로 대우해 주겠다면 자신 또한 그에 걸맞은 완벽한 아내이자 파트너가 되어주겠다고 결심했다. 그것이 빚을 갚는 길이자 자신을 지키고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 시각 도진은 서재에 앉아 오늘 백화점 보안팀에서 보내온 CCTV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는데 화면 속에는 미라에게 모욕을 당하며 입술을 깨물고 있는 서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도진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고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최미라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자금 압박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전화를 끊은 도진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는데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환하게 웃고 있는 꼬마 서윤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넌 내게 빚진 게 많아. 한서윤. 그리고 난 내 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도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고 서윤이 있는 침실 쪽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서윤이 단순한 채무자가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다칠 때마다 느껴지는 이 불쾌한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자신조차 확신할 수 없어 혼란스러워했다. 유리 감옥에 갇힌 것은 서윤만이 아니었고 도진 또한 과거의 망령과 복수심이라는 감옥에 갇혀 그녀를 이용하면서도 지키려 하는 모순된 줄타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과는 대조적으로 한서윤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 거대한 펜트하우스 서재 깊숙한 곳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서류철 때문이었다. 도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가 읽던 책을 정리하려던 서윤은 책장 한 구석에 숨겨지듯 꽂혀있던 낯익은 로고를 발견하고 손을 뻗었는데 그것은 바로 부친이 운영하던 한성 건설의 기밀 문서였다.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친 서윤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는데 그 안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꼼꼼하게 기록된 프로젝트 천상의 눈물에 대한 설계도와 상세한 제작 공정이 담겨 있었고 이 프로젝트는 아버지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심혈을 기울였던 미완의 역작이자 가문의 몰락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전설적인 보석 디자인이었다. 서윤은 그제야 강도진이 자신을 선택한 진짜 이유를 깨닫고 배신감과 허탈함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그는 단순히 빚쟁이에 불과한 여자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이 설계도의 행방과 그 속에 담긴 비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필요했던 것이었다. 그때 서재문이 열리고 도진이 들어왔는데 그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고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왔다. 변명할 생각은 없어. 네가 짐작하는 그 이유가 맞아. 내가 널 이 집에 들인 건 네 아버지가 남긴 저 설계도를 완성할 사람이 세상에 너 하나뿐이기 때문이야. 도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서윤은 눈물 젖은 눈으로 도진을 올려다보며 그렇다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다고 소리쳤는데 빚을 갚아주는 대가로 사랑 없는 결혼을 강요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유산을 이용하려는 그의 속내가 더 잔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한숨을 내쉬며 서윤의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녀와 시선을 맞추었는데 그의 눈빛은 서윤이 처음 보는 진지하고도 간절한 빛을 띠고 있었다. 지금 아우라 그룹은 내 숙부인 강만석 부회장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해 있어. 그들은 내 경영 능력을 의심하며 이사회를 장악하려 하고 있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 분기에 그들을 압도할 만한 새로운 브랜드 런칭이 반드시 필요해.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천상의 눈물이야. 도진의 고백은 서윤에게 큰 충격이었는데 천하무적처럼 보였던 이 남자 또한 거대한 권력 암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동질감을 불러일으켰다. 서윤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나 흩어진 서류들을 챙겨들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방금 전에 나약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디자이너로서의 결의에 찬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좋아요. 이 프로젝트 제가 완성해 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단순히 빚을 탕감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한성건설이 억울하게 누명 썼던 사건을 재조사해 주세요. 서윤의 당당한 제안에 도진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졌는데 주인과 노예 혹은 채권자와 채무자 같았던 수직적인 관계가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동반자라는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도진이 마련해준 작업실에서 밤낮없이 디자인에 몰두했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위해 최고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때로는 늦은 밤까지 작업실을 지키며 그녀의 곁에 머물렀다. 서윤이 스케치북 위에서 열정을 불태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도진은 그녀가 가진 재능과 강인한 내면에 점차 매료되었고 서윤 또한 도진이 겉으로는 차갑지만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철저하고 열정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에 대한 오해를 조금씩 허물어갔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는데 도진의 숙부인 강만석이 도진의 곁에 한서윤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비열한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경제신문 일면에는 아우라 그룹 회장의 충격적인 사생활 빚쟁이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다.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의 기사들이 도배되었고 서윤의 과거와 집안의 몰락 과정이 악의적으로 왜곡되어 퍼져나갔다. 회사 내부에서도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주주들은 도진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해명을 요구하는 등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서윤은 작업실에서 뉴스를 확인하고 충격에 빠져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몸을 숨겼는데 자신 때문에 도진의 입지가 흔들린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짐을 싸서 몰래 떠날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진은 그녀가 도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경한 태도로 정면 돌파를 선택했는데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하여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섰다. 도진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차가운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하며 한서윤 씨는 단순히 제 아내가 아니라 아우라 주얼리의 차기 수석 디자이너이자 천상의 눈물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총괄 책임자입니다. 그녀의 과거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는 법무팀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라고 선언했다. 도진의 당당한 태도와 카리스마는 여론을 순식간에 반전시켰고
그가 공개한 서윤의 포트폴리오와 디자인 시안들은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으며 그녀의 자질 논란을 잠재웠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내려온 도진은 대기실에서 불안에 떨고 있던 서윤을 와라 껴안았는데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심장 박동은 그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당신은 내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내가 지켜.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 따위는 하지 마. 도진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에 서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한편 강만석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기자회견 중계방송을 보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위스키 잔을 벽에 던져 산산조각을 냈는데 믿었던 언론 플레이가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도진과 서윤의 결속력만 강화해준 꼴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강도진 내놈이 기어이 내 앞길을 막겠다 이거지라며 이를 갈았고 그의 비서는 구석에서 벌벌 떨며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만석은 도진이 서윤을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고 그것이 곧 도진의 유일한 약점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정면 승부로는 놈을 이길 수 없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무너뜨리는 수밖에. 만석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어둠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도진의 눈을 피해 서윤을 납치하라는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그는 서윤을 인질로 삼아 도진에게 경영권 포기 각서를 받아낼 계획이었고 만약 도진이 거부한다면 서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버릴 작정이었다. 이러한 검은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서윤은 도진의 보호 아래 천상의 눈물 시제품 제작을 위해 공방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서윤은 마지막 보석 세공 작업을 점검하기 위해 도진이 붙여준 경호원들과 함께 외곽에 위치한 장인들의 공방으로 향했는데 빗길을 달리는 차 안에서 그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창밖의 풍경이 점차 으스스한 산길로 변해가자 서윤은 운전기사에게 길을 잘못 든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기사는 아무 대답 없이 엑셀을 밟았고 경호원들의 무전기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이 들려왔다. 그때 갑자기 덤프트럭 한 대가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돌진해왔고 서윤이 탄 차량은 굉음과 함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서윤이 고개를 들었을 때 차문이 강제로 뜯겨나갔고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들이닥쳐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서윤을 끌어내렸다. 그녀는 반항하려 했지만 입이 틀어막힌 채 승합차 뒷좌석으로 던져졌고 차는 곧장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공방에서 서윤을 기다리던 도진은 약속 시간이 지나도 그녀가 도착하지 않자 불길한 예감을 감지했고 곧이어 경호팀장으로부터 습격을 받았다는 다급한 보고를 받게 되었다. 전화를 받은 도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분노로 검게 타올랐는데 그는 즉시 회사의 모든 업무를 중단시키고 사설 정보망과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서윤의 위치를 추적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 시각 납치된 서윤은 폐공장으로 보이는 낡은 건물 의자에 묶여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강만석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다. 네가 그 대단한 강도진의 약점이 될 줄은 몰랐구나. 역시 남자는 여자 때문에 망한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어. 만석은 서윤의 턱을 잡고 비아냥거리며 도진에게 전화를 걸어 서윤의 비명소리를 들려주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서윤의 신음소리에 도진은 이성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만석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만석은 경영권 포기각서와 천상의 눈물 설계도 원본을 가지고 혼자서 폐공장으로 오라고 요구했고 만약 경찰을 부르거나 딴짓을 하면 서윤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다고 협박했다. 도진은 전화를 끊고 주먹을 꽉 쥐어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비밀 금고에서 설계도 원본을 꺼내오라고 지시하는 한편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 숨겨둔 호신용 무기를 점검했다. 도지는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지만 서윤이 잘못되는 것을 지켜보느니 차라리 지옥불에 뛰어드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고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서윤은 단순한 파트너 이상의 존재, 즉 자신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사랑이 되어 있었다. 도지는 검은색 스포츠카에 올라타 엔진을 거칠게 울리며 어둠이 깔린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윤을 무사히 구출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가득했다. 한편 폐공장에 갇힌 서윤은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도진이 자신 때문에 위험에 빠질 것을 걱정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만석은 그런 그녀를 보며 도진이 무릎 꿇는 꼴을 볼 생각에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 서윤은 묶인 손목을 필사적으로 비틀며 탈출할 방법을 모색했지만 건장한 사내들이 감시하고 있어 틈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주변을 살피며 무기로 쓸만한 것이 있는지 찾기 시작했는데 한때 온실 속의 화초였던 그녀가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 본능을 발휘하며 강인하게 변모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공장 밖에서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타이어가 마찰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육중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부서졌다. 먼지, 구름 사이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을 등지고 걸어 들어오는 도진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혼자였지만 마치 군단이 몰려오는 듯한 살기를 띠고 있었고 만석의 부하들이 긴장하여 무기를 겨누는 사이 도진은 천천히 걸어와 만석을 노려보았다. 약속대로 혼자 왔습니다. 물건도 가져왔고 그러니 그 여자에게서 더러운 손때시죠. 도진은 손에 든 서류 가방을 흔들어 보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만석은 도진의 기세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인질이 자신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물건부터 넘겨. 그러면 여자는 살려주지. 만석의 말에 도진은 가방을 바닥에 던졌고 부하 하나가 가방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는 순간 도진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 찰나의 순간이 앞으로 닥쳐올 피바람의 시작임을 예감한 서윤은 도진을 향해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이미 도진의 몸은 화살처럼 튀어나가고 있었다. 사랑과 증오, 욕망과 희생이 뒤엉킨 이 밤. 서윤과 도진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을 시작하고 있었다. 도진이 바닥에 내던진 가방이 열리며 쏟아져 나온 것은 강만석이 기대했던 설계도, 원본이나 현금 다발이 아니라 아무런 가치도 없는 백지 뭉치들이었고 그 사실을 알아챈 부하들이 당황하여 웅성거리는 찰나의 순간은 도진에게 있어 적의 허점을 파고들 유일한 기회였다. 그는 맹수처럼 달려들어 가장 가까이 있던 사내의 명치를 가격하고는 곧바로 놈의 손에서 쇠파이프를 빼앗아 휘둘렀는데 평소에 냉철하고 지적인 최고 경영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사랑하는 여자를 구하기 위해 살기가 된 한 마리의 짐승만이 그곳에 존재했다. 갑작스러운 기습에 대열이 무너진 납치범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일제히 달려들었지만 도진은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한다는 각오로 그들의 공격을 몸으로 받아내며 오직 서윤이 묶여있는 의자를 향해서만 저돌적으로 돌진했다. 의자에 묶인 채 이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던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그만하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둔탁한 타격음과 고통 섞인 신음 소리에 묻혀버렸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혈투는 현실이라기보다는 잔혹한 누아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도진의 값비싼 슈트는 이미 찢어지고 피로 물들어 엉망이 되었으며 이마에서 흐르는 붉은 선혈이 그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쓰러진 적을 딛고 넘어서며 조금씩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 따위가 무엇이길래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남자가
이토록 무모하게 목숨을 거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동시에 그동안 애써 부정해왔던 그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는 것을 깨달았다. 당황한 강만석은 뒷걸음질 치며 부하들에게 도진을 죽여버리라고 악을 썼지만, 이미 기세에서 눌린 부하들은 도진의 살기 어린 눈빛에 주춤거렸고, 그 틈을 타 도진은 마지막으로 앞을 막아서는 거구의 사내를 쓰러뜨리고 마침내 서윤의 코앞까지 당도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만석이 품 안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서윤의 목을 겨누며 인질극을 시도하려 하자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흉기를 쥔 채 내 놈이 제 발로 지옥에 들어왔으니 같이 죽자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는데, 도진은 피 섞인 침을 바닥에 뱉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당신이 쥔 그 칼이 그녀의 피부에 닿는 순간 당신의 남은 인생뿐만 아니라 당신 자식들의 인생까지 모조리 파멸시켜주지. 아우라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당신의 핏줄을 이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해 버릴 거야. 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섬뜩한 경고는 만석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만석이 도진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하는 사이 서윤은 묶여있던 손목을 비틀어 느슨해진 밧줄을 풀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마침내 손이 자유로워지자 옆에 있던 낡은 철제 의자를 온 힘을 다해 만석의 다리를 향해 밀어버렸다. 예기치 못한 반격에 만석이 비명을 지르며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 도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달려들어 만석의 손목을 꺾어 흉기를 빼앗고 그를 완전히 제압해버렸다. 상황이 종료됨과 동시에 공장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도진이 미리 연락해둔 경찰 특공대와 경호팀이 들이닥치며 남은 부하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는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지만 도진과 서윤에게는 주변의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 도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서윤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싸쥐고 다친 곳은 없는지 살폈는데, 정작 피투성이가 된 것은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서윤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서윤은 도진의 찢어진 이마와 멍든 뺨을 어루만지며 왈칵 눈물을 쏟아냈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부서질 듯이 껴안으며 괜찮다며 거칠게 뛰는 심장 소리로 그녀를 위로했다. 응급실로 이송된 도진은 갈비뼈에 금이 가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입원을 권유하는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서윤이 있는 병실을 지키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간단한 치료만 받고 나온 도진은 서윤이 누워있는 침대 곁에 앉아 잠든 그녀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는데, 마치 기운에 취해 얕은 잠에 빠져있던 서윤이 끙끙 앓으며 악몽에 시달리자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윤은 꿈속에서도 도진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고 있었기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눈앞에 멀쩡히 살아있는 도진을 보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금 눈시울을 붉혔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회장님이 이런 험한 꼴을 당하시고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곁에 머물러서 약점이 된 거예요. 서윤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고, 이제라도 계약을 파기하고 떠나는 것이 도진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이별을 고하려 했다. 하지만 도진은 잡고 있던 서윤의 손에 힘을 주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고,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격앙된 목소리로 그녀를 꾸짖었다. 내가 널 구하러 간 건 계약 때문도 아니고 네가 빚쟁이라서도 아니야. 넌 내 약점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됐어. 그걸 아직도 모르겠어. 도진의 고백은 투박했지만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진실하게 서윤의 가슴을 울렸다. 서윤은 멍하니 도진을 바라보며 그동안 자신이 그를 오해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는데, 그는 자신을 단순히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서 깊이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진은 서윤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맹세하듯 속삭였는데, 이제부터 너는 내 빚쟁이도 아니고
계약 아내도 아닌 아우라의 유일한 안주인이자 내 심장이다.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나조차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인 빚과 계약이라는 허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애틋한 사랑과 신뢰만이 남게 되었다. 퇴원 후 도진은 서윤을 데리고 펜트하우스가 아닌 교회의 한적한 별장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외부와의 접촉이 완벽하게 차단된 그들만의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다. 도진은 서윤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때까지 그곳에서 함께 머물며 그녀를 돌보았는데 회사 일은 화상회의로 처리하고 남은 시간은 오롯이 서윤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요리를 하며 평범한 연인처럼 시간을 보냈다. 서윤은 도진의 자상한 보살핌 속에서 납치의 트라우마를 서서히 극복해 나갔고 도진 또한 치열한 경영권 다툼 속에서 지쳐있던 심신을 서윤을 통해 치유받았다. 어느 날 밤 벽난로 앞에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던 도진은 서윤에게 자신이 간직해온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어린 시절 서윤의 아버지가 주최한 파티에서 쭈뼛거리던 도진의 손을 잡아 이끌던 꼬마 서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그때 너는 모두가 사생활하고 수군대던 나에게 처음으로 편견 없이 다가와 준 사람이었어. 나는 그때부터 널 마음에 품었고 네가 힘들 때 반드시 널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었지. 도진의 오랜 고백에 서윤은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이 잊고 있었던 어린 날의 인연을 떠올렸다. 그들의 만남은 빚으로 얽힌 악연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운명적인 사랑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서윤은 도진의 품에 안겨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그의 곁에서 함께 싸우겠다고 다짐했는데 이제 그녀는 보호받기만 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도진의 등 뒤를 지켜주는 든든한 반려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도진에게 강만석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음을 알렸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언장 속에 숨겨진 비밀 계좌의 존재였다. 서윤의 말에 도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고 두 사람은 이제 수세에 몰려 방어하는 입장이 아니라 적의 숨통을 끊어놓을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강만석은 도진이 부상을 입고 잠적했다고 믿으며 이 사회를 소집해 회장 해임안을 상정하려 하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잠자던 사자의 코털이 아니라 맹수 부부의 영린이었음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별장의 서재에서 도진과 서윤은 밤을 새워가며 강만석의 비리장부와 서윤의 아버지가 남긴 증거들을 파추어 퍼즐을 완성해 나갔고 그 과정에서 서윤은 천재적인 기억력과 분석, 능력을 발휘하여 도진을 놀라게 했다. 도진은 서윤이 단순히 디자인에만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 전략에도 탁월한 감각이 있음을 깨닫고 그녀를 자신의 파트너로 인정한 것을 더욱 자랑스럽게 여겼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도진은 완벽하게 회복된 몸으로 서윤을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드레스를 그녀에게 선물했는데 그것은 짙은 남색 벨벳 소재로 만들어져 기품 있고 강인한 왕비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옷이었다. 이 옷을 입고 나와 함께 이사회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줘. 당신이 바로 아우라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도진의 말에 서윤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드레스를 받아들었다. 거울 앞에 선 서윤의 눈빛은 더 이상 빚에 쫓기던 나약한 여자의 것이 아니었고 사랑하는 남자를 지키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전장에 나서는 여전사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도진은 넥타이를 매주는 서윤의 손길을 느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별장을 나섰는데 그들의 뒤로는 아침 해가 떠오르며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숨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 그들을 음해하려던 세력들을 심판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준비를 마쳤다. 강만석이 승리의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을 그 시각 도진과 서윤을 태운 차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서울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고 이것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다. 아우라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고 창밖에는 쏟아지는 폭우가 유리창을 때리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었는데 이곳에 모인 수백 명의 주주들과 이사진은 단상 위에 선 강만석 부회장의 입만을 주시하고 있었다. 강만석은 짐짓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감출 수 없는 탐욕과 승리의 확신이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는 강도진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와 경영, 능력 부재로 인해 더 이상 그룹을 이끌 수 없다는 요지의 연설을 이어가며 해임한 가결을 위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다. 좌석 곳곳에서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강 회장의 행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이미 만석에게 매수된 일부 이사들이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여론을 선동했고 주주들은 술렁이며 동요하기 시작했다. 만석은 지금이 도진을 끌어내릴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신임 회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려 했는데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대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굉음과 함께 양쪽으로 활짝 열려 젖혀졌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출입구로 쏠렸고 정적 속에서 또각거리는 구두굽 소리가 울려 퍼지며 안개 속에서 걸어 나오듯 두 남녀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실종설이 돌았던 강도진 회장과 그의 아내 한서윤이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만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들고 있던 마이크를 떨어뜨릴 뻔했다. 도진은 짙은 감색 더블 브레스티드 슈트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으며 이마에는 아직 밴드가 붙어 있었으나 그것은 부상의 흔적이라기보다는 치열한 전장을 뚫고 돌아온 전사의 훈장처럼 보였고 그의 곁에 선 서윤의 모습은 더욱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도진이 선물한 짙은 남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우아하게 흘러내리는 실루엣과 당당한 걸음걸이는 마치 대관식을 치르러 들어오는 여왕의 자태와 같았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채무자가 아닌 그룹의 안주인으로서의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두 사람이 단상을 향해 걸어오는 동안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었고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에 눌린 주주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강 부회장님, 제가 죽기라도 바란 것처럼 들리는군요. 건강상의 이유라니 저는 보시다시피 아주 멀쩡합니다. 도진이 단상 위로 올라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만석에게 다가가자 만석은 뒷걸음질 치며 말을 더듬었는데 도진은 그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는 당당하게 주주들을 향해 섰다. 도진은 침착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부재가 경영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그룹을 위협하는 내부의 적을 뿌리 뽑기 위한 자맹이었음을 선언했고 장내에는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다. 그는 옆에 선 서윤을 소개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비전과 그동안 감춰져 왔던 추악한 진실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윤은 도진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고 깊게 심호흡을 한 뒤 정면을 응시했는데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녀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우며 천상의 눈물 프로젝트의 완성된 디자인을 공개했는데 거대한 스크린에 나타난 보석의 자태는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낼 만큼 경이롭고 아름다웠다. 서윤은 단순히 디자인의 미학적 가치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그룹의 브랜드 가치를 혁신하고 글로벌 시장을 석권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즈니스 전략까지 막힘없이 설명해 나갔다. 주주들은 그녀의 전문성과 통찰력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를 둘러싼 무능한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은 순식간에 씻겨 내려갔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는데 서윤은 화면을 전환하여 낡은 설계도 원본과 회계 장부의 일부를 띄우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프로젝트는 제 부친인 고한성 건설 회장의 유작이며
10년 전 강만석 부회장은 이 디자인을 탈취하고 부실공사에 누명을 씌워 저희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서유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만석이 저지른 횡령과 산업 스파이 행위, 그리고 최근 자신을 납치하여 도진을 협박하려 했던 사실까지 낱낱이 폭로했다. 그녀가 제시한 증거 자료에는 만석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과 차명 계좌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었다. 강만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저건 다 조작이다.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주주들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도지는 손짓을 하여 대기하고 있던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을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수사관들은 체포 영장을 제시하며 만석의 팔에 수갑을 채웠다. 만석은 발버둥치며 도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도진은 그를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 죗값을 치를 시간입니다. 만석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서유는 마침내 아버지의 억울한 원한을 풀었다는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지만 도진이 곁에서 단단히 그녀의 허리를 받쳐주었다. 소란이 가라앉고 회의장이 정리되자 도진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흔들리는 주주들을 안심시켰는데 그는 서윤의 천상의 눈물 런칭을 기점으로 투명 경영과 혁신을 통해 그룹을 재도약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주주들은 도진의 리더십과 서윤의 능력에 환호를 보내며 기립 박수를 쳤고 회의만은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었다. 이로써 도진은 경영권을 완벽하게 방어해냈을 뿐만 아니라 그룹 내의 암적인 존재를 제거하고 서윤과의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진과 서윤은 회장실로 돌아왔는데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면서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를 마주 보았다. 서윤은 도진의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주며 수고하셨다고 속삭였고 도진은 서윤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며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아니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거야 라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창밖의 비는 어느새 그치고 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 두 사람 앞에 펼쳐질 찬란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서유는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을 보고 표정이 어두워졌는데 내일이 바로 그들이 맺었던 1년간의 계약 결혼이 종료되는 날짜였기 때문이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복수까지 끝난 지금 과연 이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도진이 자신을 계속 곁에 두고 싶어 할지 확신할 수 없어 그녀의 마음은 다시금 불안으로 요동쳤다. 도진 또한 달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말이 없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는데 그것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관계가 끝나고 진짜 연인으로서의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음을 의미했다. 그날 저녁 도진은 서윤에게 특별한 저녁 식사를 제안했는데 장소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낡은 빌라 옥상이 아니라 서울 야경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아우라 타워의 최상층 스카이 라운지였다. 서윤은 도진이 왜 하필 계약 종료를 앞두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지 의아해하며 약속 장소로 향했는데 라운지 전체가 통째로 대관되어 있었고 은은한 촛불과 꽃장식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도진은 미리 도착해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평소의 냉철한 모습과는 달리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샴페인 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자리에 앉은 서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내일이면 계약이 끝나는군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작별 인사를 건네려 하자 도진은 급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계약이 끝나는 건 맞아. 하지만 그게 우리가 끝난다는 뜻은 아니야. 도진은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서윤이 디자인한 천상의 눈물 컬렉션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서윤은 놀란 눈으로 도진을 바라보았고
도진은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당신 없는 내 삶을 상상할 수 없어.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자 유일한 사랑이야. 이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나와 진짜 부부로 평생을 함께해 주겠어? 도진의 프러포즈는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그의 진심이 오롯이 담겨 있었고 서윤의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팔려온 노예가 아니라 한 남자의 진정한 사랑을 받는 여자가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도진은 서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환하게 웃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포옹하며 키스를 나누었는데 그 순간 창밖에서는 축하 불꽃놀이처럼 도시의 불빛들이 그들을 감싸 안았다. 서윤은 도진의 품에 안겨 지난 1년간의 고난과 역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시련이었음을 깨닫고 행복감에 젖어 들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계약 조건도 위약금도 없는 오직 사랑과 신뢰만이 존재하는 새로운 챕터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강만석의 구속과 아우라 그룹의 혁신적인 변화, 그리고 강도진 회장 부부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대서특필했다. 대중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그들의 이야기에 열광했고 서윤이 디자인한 주얼리 컬렉션은 출시되자마자 완판 행진을 기록하며 그녀를 업계 최고의 디자이너 반열에 올려놓았다. 서윤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라는 수식어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세상에 섰으며 도진은 그런 그녀를 가장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후원자이자 남편으로서 곁을 지켰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빚이나 계약 걱정 없이 떠난 신혼여행지에서 평범한 연인들처럼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닐었다. 서윤은 문득 도진에게 물었다. 만약 그때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만날 수 있었을까요? 도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 나는 어떤 식으로든 널 찾아냈을 거야. 넌 내 운명이니까. 그 말에 서윤은 웃음을 터뜨리며 도진의 어깨에 기대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 속에서 하나로 길게 어우러졌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서윤은 임신 소식을 알리며 도진을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도진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서윤을 안고 빙글빙글 돌았고 그들의 사랑은 새로운 생명과 함께 더욱 단단해져 갔다. 빚을 갚으려 팔려갔던 여자는 이제 한 남자의 황후가 되어 그와 함께 제국을 다스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고통 속에서 피어난 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증명하며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계약이 종료되고 진정한 연인으로 거듭난 두 사람의 앞날은 동화 속 이야기처럼 마냥 평탄할 것 같았지만 현실은 또 다른 무게로 다가왔는데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리는 그들의 혼례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총수와 천재적인 디자이너의 결합이라는 타이틀은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생중계되다시피 하는 상황은 서윤에게 적지 않은 부담감을 안겨주었다.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매일같이 배달되는 명품 브랜드의 예물 리스트와 웨딩드레스 스케치로 가득 찼지만 서윤은 화려함 속에 파묻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자문하며 불안해했다. 도진은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그런 서윤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고 밤늦게 귀가에서도 그녀의 발을 마사지해주며 오늘은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묵묵히 들어주는 다정함을 보여주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서윤은 메이드들을 모두 물리고 홀로 드레스룸에 앉아 거울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행복감과 동시에 막연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한때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삶을 포기하려 했던 자신이 과연 이토록 과분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고 도진이 들어와 그녀의 뒤에 섰는데 그는 거울 속에서 서윤과 눈을 맞추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당신이 짊어질 무게는 없어. 그저 내 곁에서 빛나기만 하면 돼. 왕관의 무게는 내가 견딜 테니 당신은 그저 나의 여왕으로 남아줘. 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으며 그 말 한마디가 서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에 찌꺼기를 말끔히 씻어내 주었다. 마침내 다가온 결혼식 당일 식장은 국내 최고급 호텔의 야외 정원에서 철통 같은 보안 속의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식장 주변은 취재진과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순백의 버진 로드가 길게 뻗어 있었고 그 길 끝에는 턱시도를 입은 도진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평소 냉철하기로 소문난 그가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지 계속해서 물을 찾는 모습은 하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윽고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며 서윤이 등장하자 장내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는데 그녀는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티아라보다 더 눈부신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우아함을 극대화하며 마치 천사가 강림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도진은 서윤이 자신에게 걸어오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고 그녀가 자신의 손을 잡는 순간 전율과 함께 벅찬 감동을 느꼈다. 주례사 대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는데 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을 처음 만난 날부터 내 세상은 당신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시작은 차가운 계약서였을지라도 그 끝은 영원한 사랑의 서약임을 맹세합니다라고 고백했다. 서윤 또한 눈물을 글썽이며 벼랑 끝에 선 저를 잡아준 당신의 손을 이제는 제가 평생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아내이자 동반자로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라고 화답했고 지켜보던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결혼식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사랑과 일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흘러갔는데 서윤은 아우라 주얼리의 대표 디자이너로서 승승장구했고 도진은 그녀의 든든한 외조 덕분에 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도진은 회사에서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이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넥타이를 풀어던지고 앞치마를 두른 채 서윤을 위해 요리하는 것을 즐기는 팔불출 남편으로 변모했다. 그는 서윤이 야근이라도 하는 날이면 직접 야식을 챙겨들고 디자인실을 방문해 직원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고 그런 도진의 변화는 사내 분위기마저 유연하고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서윤은 평소 좋아하던 커피 향을 맡고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고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다. 도진은 사색이 되어 그녀를 따라 들어와 등을 두드려주며 당장 병원에 가자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검사 결과는 임신 5주 차라는 기쁜 소식이었다. 초음파 사진 속 작은 점을 확인한 도진은 의사 앞에서 체면도 잊은 채 눈물을 펑펑 쏟았고 서윤의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을 수십 번도 넘게 반복했다. 그날 이후 도진의 과잉 보호는 극에 달했는데 그는 서윤이 조금이라도 무거운 것을 들려고 하면 기겁을 하며 말렸고 집안 곳곳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날카로운 모서리에는 보호대를 부착하는 등 펜트하우스를 아이를 위한 요새로 개조하기 시작했다. 임신 기간 동안 서윤은 말 그대로 여왕 대접을 받았는데 도진은 입덧이 심한 그녀를 위해 한밤중에도 딸기를 구하러 나가는 것은 예사였고 매일 밤 태교 동화를 읽어주며 뱃속에 아이와 교감했다. 서윤은 불러오는 배를 어루만지며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이제는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고 자신에게 찾아온 이 평범하고도 기적 같은 일상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녀는 아이를 위해 새로운 주얼리 컬렉션 마이 리틀 엔젤을 디자인했는데 이 컬렉션은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 엄마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또 한 번의 대성공을 기록했고 수익금 전액을 미혼모 시설에 기부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예정일이 다가오자 도지는 아예 회사 일을 집으로 가져와 재택근무를 하며 서윤의 곁을 24시간 지켰는데 진통이 시작된 날 그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분만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도지는 안에서 들려오는 서윤의 비명 소리에 자신의 살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차라리 자신이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긴 산통 끝에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나오자 도지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는데 핏덩이 같은 아들을 품에 안은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표정으로 환하게 웃었다. 병실로 옮겨진 서윤은 땀에 젖은 채 지쳐 잠들어 있었고 도지는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그리고 사랑해. 내 목숨보다 더 도진의 속삭임에 서윤은 힘겹게 눈을 뜨고 미소를 지으며 아기는요, 누구 닮았어요? 라고 물었다. 도진은 아이가 당신의 눈을 쏙 빼닮았다며 호들갑을 떨었고 서윤은 그런 도진을 보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세 식구가 함께 맞이하는 첫 아침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찬란했고 병실 안은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찼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걸음마를 떼고 말을 하기 시작할 무렵 도진과 서윤은 결혼기념일을 맞아 처음 만났던 그 낡은 빌라 앞을 찾아갔다. 재개발이 확정되어 곧 철거를 앞둔 그곳은 서윤에게는 지옥 같았던 과거의 상처가 서린 곳이었지만 동시에 도진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운명의 장소이기도 했다. 도진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며 이곳에서의 기억이 당신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이곳은 저에게 희망의 시작이었어요. 당신이 저를 찾아와 주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고 도진은 서윤의 손을 잡고 빌라를 뒤로 한 채 걸음을 옮겼다. 이제 그들에게는 과거의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한때 빚을 갚으려 팔려가듯 계약 결혼을 했던 여자는 이제 한 남자의 사랑을 받는 아내이자 한 아이의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여왕이 되어 있었다. 강도진과 한서윤 그들의 이야기는 계약서의 마지막 줄이 끝난 곳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다시 쓰였고 그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네버엔딩 스토리가 되어 세상에 전해졌다. 도진은 차에 오르기 전 서윤을 향해 손을 내밀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자, 이제 집으로 갈까요? 나의 여왕님? 서윤은 그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내가요? 나의 왕자님 아니, 나의 회장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고 그들을 태운 차는 석양 속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완벽한 해피엔딩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